안녕하세요. 저는 70을 바라보는 노년의 여성입니다. 기구한 팔자가 있다면 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저는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 힘든 세월을 통해서 저에게는 소중한 인연이 둘이나 생겼고 그 둘 때문에 저는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소중한 인연이 생긴 사연을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24살의 나이에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심한 시댁살이를 시키는 시모와 처음엔 날 위하는 척하다가 배신해버린 남편으로 인해 금방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심한 시댁살이에도 그래도 살만했던 건 남편이 저에게 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시모와의 싸움이 벌어지면 제 편을 들었던 남편이라 꿋꿋이 버티며 살았는데 그 인간이 끝에는 바람을 피우더군요. 저는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안 그래도 마음을 붙일 수가 없는 남편놈 집안인데 그나마 희망이라고 붙잡고 산 남편이란 작자까지 이 모양이 되어버리니 더는 살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바람을 한 번 피면 두 번, 세 번 피기 쉽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게 남편 놈은 기다렸다는 듯 나랑 이혼하고 나서 바로 그 상간녀랑 재혼을 하던 거 있죠. 하지만 당시 저는 남편과는 헤어질지언정 딸과는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든 딸을 제가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저한테만큼은 정말 심하게 못되게 굴었을지언정 손녀딸을 정말 많이 예뻐했었기에 양보하질 않았죠. 결국에는 진흙탕 싸움까지 가면서 법적으로 오랜 시간 양육권 다툼을 했지만 저는 지고 말았고 시댁 쪽에서 제 딸아이를 데리고 가게 되었죠. 그렇게 아이를 빼앗기고 나서 저는 밤낮을 울면서 지새울 수밖에 없었어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제 딸이 너무나도 그립고 보고 싶어서 몇 번이고 딸아이가 있는 곳으로 쫓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딸아이를 보는 걸 완강하게 거부했었기에 볼 수 있는 방도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딸을 볼 수 없다가 저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용기를 내서 딸이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할 때 꽃다발을 들고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완전히 변해버린 딸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졸업식 때는 전 남편이 먼저 와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전 남편 눈을 피해서 얼른 딸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인사를 했어요. 희영아, 엄마야. 내 새끼 다 컸네. 벌써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엄마가 희영이 많이 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와서 미안해. 우리 희영이 졸업 축하해. 저는 반갑고 안타깝고 보고 있어도 그리운 마음이 한데 섞여 딸아이에게 울먹이며 다가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돌아오는 대답은 싸늘하고 아픈 대답뿐이었죠. 제가 알던 애교 많고 웃음 많던 아이가 아닌 어느새 싸늘해져 버린 차가운 딸의 대답뿐이었습니다. 뭐 엄마요? 날 버리고 간 엄마가 무슨 엄마예요? 날 버릴 땐 언제고 이제야 찾아와서 엄마라고요? 저 버리고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저한테 보고 싶었다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널 버렸다니. 엄마가 널 왜 버려? 도대체 그런 소린 어디서 들은 거야? 아빠랑 할머니가 다 말해줬거든요. 엄마가 나 키우기 싫다고 했다고. 그래서 아빠랑 이혼하면서 아빠한테 나 버리고 엄마 새 인생 찾아서 떠났다고.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는 딸을 보면서 저는 살이 다 떨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딸만이라도 저한테 보내달라고 사정사정했던 저의 이야기는 어느새 딸아이 귀에는 딸을 버리고 새 인생 찾아 떠난 나쁜 엄마가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전 남편과 전 시모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죠.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딸이 울음이 가득한 목소리로
저한테 말을 더 해왔는데 그 이야기는 매우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혼자 바람을 펴서 이혼한 거였는데 제가 남편과 딸을 버리고 바람을 먼저 피워서 이혼한 것으로 딸에게 이야기를 하며 주변에도 그렇게 소문을 낸 거였죠. 그러니 모든 것을 오해하고 있는 딸이 저에게 좋게 반응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딸아이에게 바로 해명을 했어요. 혜영아, 아니야. 그거 다 오해야. 엄마가 왜 널 두고 바람을 피우고 너를 버리고 새 인생을 찾아. 절대로 아니야. 엄마한테는 희영이 네가 내 인생의 전부인데 내가 어떻게 널 버리니? 그거 다 오해야. 엄마가 제대로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엄마한테 좀 와봐. 엄마 지금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잖아. 아니요, 싫어요. 난 이제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어요. 다 싫어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이제 어차피 나도 곧 성인이에요. 난 이제 앞으로 혼자 살 거니까 엄마도 나 다신 찾아오지 마요. 그렇게 딸은 저에게서 멀어졌고 그 뒤로 희영이가 있는 곳에 한 번씩 용기 내어 찾아가도 그 아이는 저를 만나주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댁에서 심겨놓은 오해로 인해 딸을 만날 수가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딸아이 통장으로 매달 용돈을 보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딸과는 얼굴을 거의 보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렀고 저도 그 생활에 점점 적응을 하며 홀로 식당 일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착실하고 열심히 사는 게 사장의 눈에 보였는지 어느 날 갑자기 식당 사장님이 저에게 누군가를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처럼 이혼의 경험이 한 번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덩치는 크지만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 매우 듬직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저에게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한 명 있다고 말을 했더니 이 사람도 전 부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들만 2명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다른 점은 저는 딸을 제가 키우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아들 2명을 본인이 직접 키우고 있었어요. 당시 첫째가 19살이었고 둘째가 17살이었죠. 비록 자식을 키우는 입장은 달라도 재혼의 자식이 있다는 같은 처지에 비슷한 사람이었던지라 저희는 서로 더 호감을 가지고 만났고 그렇게 2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혼한 남편의 2 아들은 결혼 후에 제가 함께 키웠어요. 제 딸을 곁에 두고 키우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웠는데 이렇게라도 내 아쉬움을 달래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야기겠지만 내 배로 낳은 자녀가 아닌 자식들을 키워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미 거의 다 커서 만났기에 더더욱 어려움이 많이 따랐습니다. 특히나 둘째가 저를 엄마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죠. 세호야, 교복 빨게 교복 좀 가지고 와.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저기요, 나랑 언제 봤다고 내 엄마 행세하려고 해요? 그냥 아줌마는 아빠 좋아서 결혼한 사람이니까 아빠는 신경 써요. 난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도 내 엄마 행세 하지 마요. 난 당신 우리 엄마로 생각 안 하니까. 라고 말하기 일쑤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은 제가 말하는 것마다 모두 트집을 잡으면서 엄마 행세 하지 말라고 하기 바빴습니다. 그나마 첫째인 세민이는 평소에 제 말은 고분고분하게 잘 들어줬어요. 하지만 저에게 살갑게 대한다거나 먼저 나서서 저에게 말을 건다거나 하지 않았죠. 그저 제가 하는 말을 무시하지 않는 정도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자꾸 거칠게 나오는 둘째에 비하면 양반이었기에 저는 그것에 만족하면서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런 아이들의 행동을 남편이 볼 때마다 제 편을 들어줬다는 거였어요. 이놈의 자식들, 내가 너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 새엄마가 너네한테 얼마나 노력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못되게 굴어? 특히 둘째 넌
한 번만 더 새엄마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 나한테 걸리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근데 둘째는 지네 아빠한테도 만만치 않은 놈이었습니다. 아빠만 좋으면 됐지. 왜 우리한테까지 강요를 해요? 진짜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요? 아빠는 아빠 인생 살아요. 이때부터는 또 둘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터라 저는 옆에서 다시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그만해. 나 괜찮아. 애들인데 아직 힘들 수 있지. 내가 더 잘할게. 세호야, 미안해. 새엄마가 아직 너네가 마음의 문을 다 열지도 못했는데 또 너무 했나 보다. 미안해. 그래도 아빠한텐 그러지 마. 아빠가 너네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셔. 그래서 나도 너네한테 더 잘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천천히 오래 걸려도 되니까 마음의 문만 좀 열어줘. 알았지? 오늘은 그만하고 둘 다 얼른 들어가서 쉬자. 당신도 그만하고 얼른 들어가요. 제가 마지막에 말리면 그제서야 그 둘도 어쩔 수 없이 그만하고 방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것도 저에겐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시간을 두고 저는 그래도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잘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점점 적응을 해나갔죠. 그 사이 애들도 호칭을 그나마 엄마로 바꾸어 주었어요. 어느새 애들과도 같이 지낸 지 시간이 좀 지난 후 첫째는 그 사이에 대학도 졸업하고 취업까지 잘해서 결혼할 나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때에 잘 만났는지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처음 본 첫째 며느리는 첫인상부터가 싹싹하고 잘 웃는 것이 참 괜찮아 보였어요. 큰 며느리의 직업은 간호사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친절이 몸에 배었더라고요. 둘이 잘 어울리는 한상이었기에 저희는 결혼을 허락해 줬습니다. 첫째네는 결혼해서 분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당시에 저희가 집을 해주려고 했지만 애들이 직접 대출받아야 하는 건 피할 수가 없는 사정이었기에 둘 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안정기에 접어든 지 얼마 안 된 때여서 차라리 이자 나가는 것 아껴서 모은 다음에 집을 마련하자고 이야기가 되어 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첫째네 부부에게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큰 며느리의 교통사고였고 그 사고로 인해서 며느리는 한동안 휠체어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그 당시 척추를 잘못 다쳐 자칫하다간 2달이 쓸 수도 없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었기 때문에 각별하게 조심을 하고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지극정성으로 며느리를 보살폈습니다. 평소 아들들이 채워주지 않았던 자식의 빈자리를 며느리가 저에게 채워주었기에 저는 더더욱 마음이 아파 며느리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옆에서 힘껏 도와주었어요. 얘야, 힘내라. 우리 같이 해보자. 너 다시 걸을 수 있어. 어머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정말로 걸을 수 있겠죠? 당연하지. 내가 옆에서 끝까지 도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어떻게 해서든 걷게 해줄 거야. 큰아들과 어쩌다 다툼이 일어나면 늘 제 편까지 들어가며 자식 노릇을 해줬던 며느리였기에 저는 그 착한 며느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며느리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도왔어요. 하지만 자신의 미래가 확실하지 않는 것 때문에 며느리는 한동안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또 며느리가 다시 마음을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애를 썼죠. 얘야, 얼른 일어나봐. 오늘 너 생일이잖아. 네가 좋아하는 소고기 잔뜩 넣고 미역국 끓였다. 얼른 일어나서 이것 좀 먹어봐. 먹고 힘내야지. 마음 단단히 먹고 얼른 열심히 먹고 힘내서 또 걷기 연습하자. 어서. 어머님, 한 발도 제대로 안 떨어지는데 제가 진짜로 걸을 수 있긴 한 걸까요? 저 진짜 너무 힘이 들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정말. 아니, 왜 그래?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 너 무조건 걸을 수 있어. 재활만 잘하면 너 걸을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 당장 일어나라. 너 걸을 수 있어. 저는 최선을 다해 며느리의 정신도 붙잡아 주려고 노력했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재활도 정말 열심히 받도록 해주었어요. 자, 걸을 수 있어. 천천히 한 발자국만 떼봐. 옳지, 옳지, 잘한다.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대로 몸이 안 움직여요. 그래, 당연하지. 지금은 어려운데 또 잘 될 거야. 봐봐라. 너 어제보다 지금 앞으로 더 왔잖아. 잘하고 있어. 장하다 내 며느리.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기는 내 자식인데 당연하지. 울지 마, 뚝.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며느리를 다독여가며 다시 옛날의 그 건강하던 모습으로 며느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리고 그걸 아는 며느리도 저를 많이 따랐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더더욱 돈독한 고부지간이 되었고 나중에는 정말로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우리 며느리 순대 먹고 싶지? 너 순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요즘은 그거 맛도 못 봤다. 아유, 내가 정신이 없었네. 오늘은 간식으로 그것 좀 사다 먹자. 내가 얼른 나가서 사오마. 아이 참, 어머님 안 사오셔도 돼요. 전 낮에 어머님이 해주신 비빔국수가 아직도 소화가 다 안 됐어요. 저 순대 안 먹어도 돼요. 아유, 그래도 기다려봐. 내가 얼른 나가서 사올게. 진짜 어머님 안 그러셔도 된다니까요.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느라 쉬지도 못하셨잖아요. 얼른 좀 들어가서 눈이라도 붙이세요. 이제 저 그만 신경 쓰시고 어머님도 좀 쉬실 땐 쉬면서 편하게 계세요. 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너 내가 아프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을 거야? 어? 에이, 그건 아니죠. 제가 어떻게 어머님이 아프실 때 옆에서 그냥 보고만 있겠어요. 저도 지극정성으로 어머님 모셔야죠. 그래, 거 봐라.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네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진짜 우리 어머니는 아무도 못 말려. 그럼 순대 사오시는 김에 내장 아주 팍팍 그렇게 넣어서 부탁드려요, 어머님. 얼씨구, 내장까지? 아주 한술 더 뜨는구만. 알았다. 조금만 기다려. 내 얼른 다녀오마. 이렇게 저희 사이는 애틋하고 좋은 관계였어요.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고부지간 사이였죠. 물론 사이사이 정말 며느리 케어하는 것이 쉽지 않긴 했지만 결국에는 저는 며느리가 혼자서 걷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제가 걷고 있어요. 저 지금 걸어요, 어머니. 그래, 아휴, 그래, 장하다, 우리 며느리. 거봐, 내가 뭐랬니? 너 걸을 수 있다고 했지. 장하다, 장해. 너무 기특하다, 우리 며느리. 며느리가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된 날, 저희 둘은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그렇게 감격을 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며느리가 정말 걸을 수 있을까 저 스스로도 많이 의심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바라던 순간을 보고 나니까 정말 그 감정이 말로도 다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 덕에 저희 사이는 더더욱 돈독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며느리는 재활도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을 때 다시 간호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다시 건강하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정말 뿌듯했죠. 그렇게 한 차례 고비를 넘기고 나서 그 뒤로는 며느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와 첫째 아들과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던 큰 사건이 벌어졌고 그건 그동안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큰아들의 외도였습니다. 큰아들은 며느리가 재활치료를 받던 와중에 알고 봤더니 자신과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자와
두 집 살림을 차려 살고 있었고 그걸 큰며느리가 알게 되면서 집안은 온통 난장판이 되고 말았어요. 어쩜 그렇게 남자들은 지 마누라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바람을 피워대는 것인지. 저는 첫 남편도 그렇고 큰 아들놈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야 이놈아, 요즘 같은 때 네 마누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세상 천지를 다 뒤져봐라. 니네 마누라 같은 사람 만나기 쉬운가? 당장 네 동생 마누라만 봐도 모르겠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볶아도 시댁 와서 손 하나 까딱하는 애디? 지 시애미 보길 우습게 알고 맨날 까딱하면 여기 와선 지 안방 생각하듯 놀다만 가는 거.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 싸가지 없게 나오는 거. 너도 봐서 알잖아. 근데 어떻게 그런 마누라를 두고 배신을 때리길. 그러게 누가 저렇게 아프래요? 나도 힘들었어요. 나도 오죽이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됐어요.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제 물 건너간 거 나는 저 여자랑 더 살 생각도 없고 그동안은 불쌍해서 나도 그냥 데리고 살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도 이혼할랍니다. 저 사람이랑 갈라설 거라고요. 큰아들은 나무라는 저의 말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와서는 큰며느리와 이혼을 하겠다고 난리를 피웠어요. 저는 그 뒤로 굳고 말렸지만 결국 고집스럽게 이혼을 강행했고 이 둘은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둘 사이에는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끝까지 첫째는 며느리에게 잔인하더군요.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너도 네 갈 길 잘 가라. 어쩌겠어? 나도 네가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가 않는데 그나마 애라도 없으니까 너도 자유롭게 살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뻔뻔한 큰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대로 짐을 싸고 나가버리는 큰아들을 붙잡지도 못하고 저는 며느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님, 저 어떡해요? 이제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 인간이 저한테 싹싹 빌어도 부족할 판에 어떻게 저한테 이래요?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내가 지금 네 심정 다 안다.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날까. 내가 대신해서 사과하마. 정말 미안하다. 아니 어머니, 어머님이 왜 저한테 미안하세요? 그 인간이 다 잘못한 건데. 사실 그동안 저 재활하면서 몇 번이나 수상한 거 느꼈어요. 근데 그때는 이해했어요. 왜냐면 제 꼴이 이런데 그 사람이라고 안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내가 걷게 되면, 내가 괜찮아지면 그 사람도 괜찮아지겠지 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꾹 참고 미워도 다 용서하고 넘어가고 했는데 결국엔 결과가 이렇게 되었네요. 그래, 네가 얼마나 그동안 속을 썩었을까. 비록 우리가 이렇게 됐지만 우리 그래도 앞으로 종종 연락하면서 그렇게 얼굴 보면서 살자. 그래도 너랑 나랑 지낸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또 한순간에 연을 끊을 수가 있겠니. 친자식은 아니어도 내 아들보다도 네가 더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했는데 그러니 종종 연락하자 하가. 네 어머니, 제가 꼭 연락드릴게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큰며느리는 첫째와 이혼을 하고 나서 집을 나갔고 저는 한동안 며느리의 빈자리로 인해 적적함까지 느껴야 했었어요. 큰며느리가 나가고 나서 제일 좋아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작은 며느리였어요. 작은 며느리는 큰며느리가 우리 집에 시집 오고 나서 얼마 안 되어 바로 들어왔는데 정말 이 둘은 상극이었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예쁜 짓만 골라 했던 큰며느리와 달리 작은 며느리는 미운 짓만 골라서 했고 그 미운 짓을 옳은 소리 잘하는 큰며느리가 매번 혼내면서 가르쳤는데 그때마다 그걸 못마땅해 하고 싫어하곤 했었죠. 그러니 큰며느리가 그렇게 이 집을 떠나고 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게 주제 파악도 못하고 형님이랍시고 나한테 맨날 뭐라 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내가 진짜 그거 꼴사 나와서 보기 싫었는데 너무 잘 됐지 뭐예요? 하여간에 애초에 그렇게 다쳤으면 그냥 눈치껏 알아서 나갔어야지 말이야. 결국엔 못 볼 꼴을 봤네요. 이래서 사람은 자기 주제 파악이 빨라야 돼. 아유, 속 시원해 정말. 저는 명절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작은 며느리를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예, 넌 어쩜 그렇게 말을 못되게 하니? 어떻게 눈앞에 없는 사람을 두고 그렇게 말을 해? 첫째가 널 혼낼 때마다 괜히 그랬어? 네가 행동을 똑바로 안 하니까 제대로 가르쳐 준 거 아니냐? 너야말로 어쩜 그렇게 사람이 못됐어? 아, 또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우, 진짜 별꼴이야. 뭐야? 별꼴? 너 이리 와봐. 아우, 됐어요, 됐어. 죄송합니다. 그렇게 개념 없는 둘째 며느리는 끝까지 싸가지 없이 나왔어요. 저는 결국에는 그냥 포기 상태로 큰 며느리만 그리워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며느리가 더 그리운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예전 같지 않은 남편의 모습 때문이었죠. 남편은 결혼 처음에는 정말 저에게 잘했어요. 첫 번째 남편보다도 훨씬 더 다정하고 든든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애들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제 편을 들어줬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한 17년, 18년이 지나가면서 점점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애들과 문제가 생기면 애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저를 나무라기 바빴어요. 특히나 저에게 상처되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재혼한 이 남자의 아들들을 제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딸을 못 키운 그 죄책감 때문에 이 아이들이라도 제가 잘 키우고 싶어서 지극정성으로 했어요. 근데 그래도 튕겨져 나가는 애들로 인해 한 번씩 언쟁이 생기면 처음엔 내 편을 들어줬던 남편이 나중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당신 애들한테 말 그렇게 할 거야? 애들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제발 당신 자식으로 생각하고 잘 좀 해. 지금까지 데리고 살았으면 당신 친자식하고 다를 게 뭐야? 하여간에 심부를 좀 곱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남편이었기에 저는 몇 번이나 남편과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변해버린 남편과 2년 정도 더 지내고 있던 때 저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죠. 그건 다름 아닌 저의 암 소식이었고 몸이 좀 안 좋아 받았던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의사 말로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기에 더 이상 손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 사실을 마주하고 나니 얼마나 한이 되는지 정말이지 가슴이 답답해 미치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사랑도 다 변해버린 남편과 애초부터 날 인정해주지 않았던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버티며 살았나 싶었죠. 그래서 더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라볼 곳이 가족들밖에 없었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잘 들어 내 말. 나 암 말기래. 이제 얼마 못 산다고 병원에서 그러더라. 시한부래나. 제 말에 놀라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도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은 남아있구나 했는데 그 놀라는 소리 뒤로 들려오는 말로 인해 저는 그대로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암? 시한부?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아휴, 그럼 병원비는 얼마나 든대? 치료해야 하는 거래? 당신 지금 내 병원비 걱정하는 거야? 내 걱정이 아니고 당신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 그럼 내가 뭘 걱정해? 하여간에 몸 좀 잘 챙기지. 안 그래도 지금 집 사정도 안 좋은데. 아이, 진짜 돈 겁나게 깨지게 생겼네 또. 남편의 반응에 저는 정말이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애들 반응은 말할 것도 없었고
남편까지도 절 걱정하긴커녕 돈 생각에 그렇게 피지 말라고 한 담배까지 집안에서 풀풀 피워대는 그 인간을 보면서 정말 내가 어떤 인생을 산 건가 후회스럽기까지 하더군요. 그 당시 남편은 첫째 아들과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마트가 힘든 상황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서운하고 미웠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죠.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저는 세상을 살 이유까지도 잃을 뻔했어요. 여보, 우리 이쯤에서 그만합시다. 이혼하자고 우리. 내가 당신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더 이상 자식들하고 당신 사이에 중재도 못하겠고 나도 힘들어서 못해 먹겠어. 그러니까 각자 이젠 편하게 살자고. 뭐라고? 이혼하자고? 내가 그동안 이 집안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너네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딴 말도 안 된 핑계로 날 버리려고 그래? 이 악마 같은 인간아. 아,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럼? 그러게 평소에 몸이나 좀 잘 챙기지. 인간아, 인간아. 첫째 놈이 잘 다니는 직장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했을 때 그때 돈을 왜 퍼다 줬니? 어? 그리고 둘째는 쓰잘데기 없는 투자한답시고 또 돈 요구할 때 그때 그 돈들만 안 줬어도 당신 이렇게 안 힘들었잖아. 아,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이미 지난 것을.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제발 좀 헤어집시다. 저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나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때려버렸어요. 이 나쁜 인간아. 네가 은혜를 알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당신은 천벌 받을 거야, 천벌. 그래, 차라리 이렇게 때리고 그냥 떠나. 그냥 갈라서자고. 남편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좌절스러워 주저앉아 있는데 집에 무슨 볼일이 있어 왔는지 어느새 집에 와 있던 첫째가 제 모습을 보면서 더 이기적인 소리를 꺼냈어요. 그래요, 아줌마. 어차피 나도 당신 보고 사는 세월 지겹고 힘들었고 당신도 우리 보는 거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빠가 이혼하자고 할 때 구차하게 매달리지 말고 깔끔하게 헤어지세요. 당신도 그 시한부 인생 다 죽어가면서 못 볼 걸 보면서 살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큰아들은 이제 엄마라는 소리도 하지 않고 절 아줌마라 부르며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제가 정말로 살 이유를 느끼지 못해서 저는 남편의 말대로 이혼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집안에서 20년을 수모를 당하며 살면서 제가 얻은 거라곤 이혼 때 위자료로 받은 3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남편은 정말로 생활이 어려웠기에 그것조차도 못 주겠다고 버티고 있었는데 저는 그거라도 받아야겠어서 악착같이 우기고 우겨서 그 돈을 뜯어낼 수 있었어요. 전부 다 법으로 해결을 하니까 그 돈이라도 받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3천만 원을 가지고 그냥 숨만 쉬고 살 수 있을 만한 쪽방촌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다 포기 상태였기에 뭔가를 할 의지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방에 혼자 들어가 생활하면서 매일을 울다가 지쳐 잠들곤 했었죠. 그렇게 혼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사는 쪽방촌 집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집으로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순간 겁이나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그 뒤로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에 아무도 안 계시나요? 여기 김숙향 씨라고 안 계실까요? 익숙하면서도 파악이 안 되는 목소리였지만 그래도 일단 여자 목소리였기에 조금 안심이 된 저는 그대로 문을 열어주었고 문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인해서 그대로 품에 안겨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어요. 누구십니까? 제가 김숙향인데. 이 말을 하며 나간과 동시에 문 앞에 있던 여자를 보니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저의 큰며느리였어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그대로 그 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야? 아가, 아가. 어머님, 네, 저예요. 저 어머님이 예뻐하시던 큰며느리 장미요. 우리 어머님 왜 이렇게 말랐어요? 왜 이렇게 작아졌어요, 어머니? 우리 어머님 부서질까 봐 앉지도 못하겠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저희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로 끌어안고 있다가 겨우 진정하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올 수 있었던 건 제가 이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연락이 왔었는데, 이혼했다는 말을 하면서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찾아온 거였어요. 조만간 만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집으로 올 줄은 몰랐기에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방문에 저는 더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왜 이러고 계세요? 가셔서 치료라도 받으셔야죠. 어쩌겠니? 어쩌겠어. 내 주위에 남는 사람이 없는데 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래. 다 내 탓이다. 이제는 살 이유도 없어. 어머님, 그런 소리 마세요. 왜 어머님이 인생을 잘못 사셔요? 어머님만큼 훌륭하게 사신 분이 어디 있다고. 오히려 어머님,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연락드리고 찾아왔어야 했는데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거 처리하고 오느라 좀 늦었어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어머님. 너무나도 고맙게 말을 해주는 며느리 보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며느리 옆에 있는 짐가방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며느리는 그대로 저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짐을 싸들고 아예 와버린 거였어요. 어머님, 저 간호사인 거 아시죠? 저 여기서 어머님 간호하면서 지낼 거예요. 어차피 출퇴근도 여기서 가능해서 제 앞가림 다 하면서 어머님 오실 거니까 저 말리시면 안 돼요. 저 아플 때 정말 세상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어머님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저 이렇게까지 건강하게 살게 만드셨잖아요. 그 은혜 갚으러 온 거예요, 저.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래도 인생을 헛산 건 아니구나 싶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인 장미는 저를 열심히 간호해 주었어요. 그리고 대학병원까지 연결을 해줘서 저는 다시 치료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어머님,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사기여도 충분히 치료받고 다시 살 수 있어요. 물론 치료 안 되는 암 종류들도 있는데 어머님은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치료 열심히 받으세요. 아셨죠? 저에게 희망을 심겨주는 며느리 덕분에 저는 다시 마음을 잡고 치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안해서 거부를 했지만 완강하게 저를 설득하는 장미로 인해서 저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사실 며느리보다는 제 자식처럼 생각이 되었기에 제 며느리를 장미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미 덕분에 치료를 잘 받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 장미에게 정말 잊지 못할 소중한 선물을 받을 수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던 때였는데 그때 제 병실로 누군가가 찾아왔더군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누군가를 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을 틀어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가 평생을 그리워하고 가슴에 품고 잊지 못했던 제 친딸이었거든요. 희영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엄마, 저 이분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이분이 연락 와서는 그동안 제가 몰랐던 엄마 이야기 다 해주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찾아왔어요. 엄마를 오해했어요. 아니다, 아니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일이야? 어머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바로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제 선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랜만에 만난 딸이랑 오래 시간 보내세요. 저는 이만 나가 있을게요.
나중에 들어보니 장미가 제 핸드폰에서 제 딸로 저장되어 있는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가서 연락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절 대신해서 말해준 거였어요. 같이 살 적에 제가 저의 이야기를 다 해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속사정을 다 알고 있었던 장미는 딸을 몇 번이나 찾아가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었고, 그로 인해 오해가 풀린 딸이 저를 찾아오게 된 거였죠. 장미의 노력으로 인해서 마주하게 된 희영이와 저를 보고는 장미는 그대로 딸 희영이와 저만 병실에 두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장미에 대한 고마움을 느낀과 동시에 제 눈앞에 저의 친딸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아 전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 정말 바보같이 왜 그랬어요? 내가 엄마를 오해하고 그렇게 못되게 했어도 끝까지 나한테 찾아와서 다 오해였다고 말을 했었어야죠. 왜 이제 와서 내가 엄마 이런 모습을 보게 만들어요? 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원망하면서 할머니랑 아빠 말만 믿고 살았는데. 미안하다. 내 딸 미안해. 이 엄마가 못나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지. 실은 엄마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모질게 했는데 나라도 엄마처럼 아무 말 못하고 뒤돌아섰을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딸은 그제서야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저는 딸이 안아주는 이 품 하나로 그동안의 그 고생들이 싹 다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딸과 감격적인 재회를 마치고 우리 둘은 장미에게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고마워했어요. 고맙다. 고마워, 장미야. 네 덕분에 내가 내 딸을 다 보는구나.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엄마, 왜 그렇게 말해요? 장미 씨가 엄마 희망이 있다고 했어요. 그쵸, 장미 씨? 네, 맞아요. 아직은 더 기적을 바라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까 어머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약한 소리 안 하시기로. 그래, 맞다. 나 이제야 우리 딸 얼굴도 보고 너도 이렇게 내 옆에 있는데 내가 너네 둘을 봐서라도 열심히 치료받으마. 나 더 살아서 너네랑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 저는 마음이 약해졌다가 이 두 딸들을 보고는 다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더욱 치료를 열심히 받았고, 그 뒤로는 딸 희영이도 퇴근하자마자 저에게 오면서 저를 정성스럽게 간호를 해주었어요. 그 뒤로 장미는 또 하나 준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전 남편 집안에 대한 복수였죠. 어느 날 장미는 비장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어머님, 우리 여기에서 끝내면 안 돼요. 이젠 우리 이렇게 만든 인간들 제대로 복수해야죠. 두고 보세요, 어머님. 제가 조만간 제대로 복수하고 올게요. 며느리는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만 해놓고 그 뒤로 알아서 일을 진행하는 듯 했어요. 그 전 남편은 첫째 아들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돈을 줬다가 다 말아먹고는 그 둘이서 마트를 하나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다가 장미가 무슨 일을 벌이려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은 머지않아 바로 저질렀는데, 그건 바로 맘카페에 폭로를 한 거였어요. 땡땡마트 두 부자 사장들이 자신들의 마누라한테 한 짓들을 고발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트집 두 아들이 새엄마인 나한테 모질게 했던 거, 큰아들은 아픈 마누라를 두고 바람을 피워 결국에는 이혼한 것, 그 마트 아빠 사장도 암에 걸린 마누라를 가차없이 버려버린 이야기들을 쫙 써서 인기 있는 맘카페에 올려버렸고, 그 글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전 남편과 전 큰아들이 운영하는 마트는 치명타를 입게 되었어요. 저도 맘카페에 대해 잘 몰랐는데 거기가 동네 엄마들한테 입김이 센 곳이라 잘못된 내용만 알려줘도 다 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마트도 안 좋은 소문이 돌게 되면서 손님들이 침도 뱉고 가고 이용도 안 하게 되면서 폐업 절차를 밟게 된 것 같았어요.
안 그래도 대형 마트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곳이었지만 맘카페 폭로글 이후에 완전 큰 타격을 입고 망해버린 거였죠. 하지만 장미는 복수를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제 앞에서 갑자기 누군가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저는 그 대상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여보, 안녕? 잘 지냈어? 마트 망하고 어떻게 사나? 맘카페 위력 좀 잘 느꼈나 모르겠네. 뭐야? 야, 네가 그걸 올린 거야? 다 네 짓이었어? 그럼 누구겠어? 그걸 못 봤니? 누가 봐도 니네 부자가 우리한테 한 짓거리인데. 너넨 그냥 그대로 거지같이 살아. 어디 한번 시궁창 인생이 뭔지 제대로 깨달아봐. 그리고 끝까지 내가 너네 행복한 걸 못 보게 해줄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며느린 그렇게 전화를 하고는 끊어버렸어요. 근데 이 통화가 또 전 남편 귀에 들어갔는지 얼마 안 돼서 저한테 따지는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장미처럼 이야기하고는 끊어버렸죠. 야, 인생을 그러니까 똑바로 살았어야지. 우리가 뭐 틀린 말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니네 인생 꼬라지가 그렇게 된 거야. 니네 팔자 니네가 꼰 거라고. 어디 그 본인 손으로 꽈버린 인생 잘 풀면서 살아보쇼. 다시 나한테 이딴 걸로 전화하지 말고. 저한테 막 따져대는 인간에게 저는 속 시원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어머님,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어머님 나이스 샷. 그래, 네 덕분에 내가 아주 속 시원히 이렇게 복수도 해본다. 그렇게 복수도 성공적으로 하고 저는 기분 좋게 치료에 매진했습니다. 물론 치료하는 과정이 지옥같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저의 피나는 인내와 장미와 희영이의 간호로 저의 상태는 기적적으로 호전이 되었어요. 저는 제가 당장이라도 죽을 줄만 알았는데 두 딸들의 노력 끝에 저는 살 수 있게 되었고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나고 나서 저는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받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게 벌써 2년이나 되었네요. 그동안에 아직까지는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제 몸을 잘 지켜내고 있어요. 그 이후로 제 며느리와 딸은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고 아이 며느리는 저와 살림을 합쳐서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중이네요. 제 딸은 이미 결혼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로 사위까지 인사를 받으면서 왕래를 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경사가 하나 터졌는데 결혼 후 오랫동안 생기지 않았던 아이가 생기면서 딸은 곧 출산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노년까지 정말 힘든 시간만 지내오면서 이대로 내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간의 세월 동안 쌓은 저희 희생이 빛을 발하면서 노년에 꿈도 꾸지 못했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오히려 나를 배신했던 첫째 남편은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성격을 못 버리고는 그 뒤로 계속 망나니처럼 살다가 일찍 세상을 마감한 듯 했고 또 아픈 나를 버린 두 번째 남편도 지금은 쫄딱 망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인생과 제 인생이 완전히 역전하게 되면서 저는 진짜 사람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걸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앞으로 저의 마지막 인생 목표는 우리 장미가 희영이처럼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졌으면 하는 건데 저도 장미도 남자에게 대인 상처가 크다 보니 그게 쉽진 않네요. 하지만 우리 희영이를 보니 정말 좋은 남자도 있다는 걸 느끼고 있기에 저는 우리 장미의 행복도 빌어보려고 합니다. 부디 우리 장미가 더 행복해질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이 사연이 우리 장미에게도 작은 선물이 되어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또 내가 이 사연을 보낼 수 있게 하루 종일 컴퓨터로 내 말을 옮겨 적어준 우리 딸 희영이도 평생 이제는 이 엄마랑 행복하자. 너희들이 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선물이야. 사랑한다 내 딸들. 여러분에게도
앞으로의 삶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